안녕하십니까. 가족사랑 클리닉 원장 김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림처럼 뭔가 활기차고 위를 향하여서 더 높이 날아오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희망찬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양육이란 과연 뭘까? 사실 이 질문은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을 하되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쩌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아이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세상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과 능력을 잘 발견을 하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양육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두뇌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자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뇌의 성장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결정 시기가 있고 민감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특히 뇌가 안전한 가운데서 따뜻한 가운데서 품속에 자란 아이들이 이 뇌의 여러 가지 발달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하게 자란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감정 코칭이 두뇌 발달의 핵심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뇌 발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 맥닐이라는 유명한 뇌과학자는 미국 하버드 의대에 맥린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병원인데요. 이 폴 맥린은 뇌에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뇌관과 또 생명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포유류뇌라 그래서 감정을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감정과 기억과 그리고 성욕과 식욕을 담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제일 위에 약간 그 분홍색 빛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생각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서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그 성인의 뇌의 무게는 1.5kg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출생 시에 아이의 뇌 무게는 350 내지 360 개인차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생후 3년이 지난 뒤에는 뇌가 1000g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g이라는 것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쪽에 뇌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기에는 평균 2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유런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와 그리고 점점 3개월 그리고 24개월 그리고 횟수가 지나면서 유런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자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가, 다른 말 바꿔 말하면 부모님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아이의 그 뇌가 성장할 때 엄마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발달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너무 크면요,
엄마가 아기 놓다가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주의 깊은 양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예, 일란성 쌍둥이 DNA가 100%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서 20, 30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오랜 시간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한 학문을 우리가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의 운명이 딱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경험이 유전적인 어떤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그런 경험이 유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학문이 바로 후속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후속 유전학은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DNA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현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변형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돌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굉장히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서 환경, 물리적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 환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유전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죠. 자, 특히 뇌는요, 그 경험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기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뇌는 태어나서 다 완성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뇌가 적응해 나가면서 발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번에서 6번까지 쭉 진행을 할 때에 그 1번이 6번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2, 3, 4, 5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글리 현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글북에 나오는 아이 이름이 바로 모글리죠. 그 모글리 현상은 사람이 사실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후속 유전학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실증적 연구에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모글리 현상처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자극을 받을 수 없는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7세 될 때까지 말을 안 가르치고요. 말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는 언어에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루마니아 고아에 있어서의 그 아이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뇌를 찍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뇌의 그 모양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살핌,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 이야기하죠. 음식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그 지지와 정서적인 그 배려를 받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뇌는요, 뇌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뇌는요, 강한 자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감정이죠. 자,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강한 자극,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뇌에 변형이 일어나는 뇌상승 사건이 발생되는 거죠. 여기서 경험되어진 기억자는 이 아이가 후천적으로 나중에 이후에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강한 자극이나 뭔가 불편한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과도하게 예민하게 강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그 불편하면서 자기를 진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렇지 않는 아이들보다 꽤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뇌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굉장히 활동적이고 탐색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어떨까요? 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정말 영향을 주는 곳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영향을 받는 곳이 뇌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장입니다. 네. 감정은 심장에 영향을 주고요. 심장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마음이 불편하거나 긴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죠. 심장이 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마음이 상할 때 아유 심장이 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이 심장과 두뇌가요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한대요. 네, 정보를 교환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 심장은 편안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지면 뇌에 올라가는 정보가 굉장히 원활하고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요, 사실 엄마의 심장이 있고 아이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아무래도 아이의 심장보다 엄마의 심장이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반경 1.5m 안에 항상 대부분 있습니다. 그죠? 네, 아이를 뭐 먹여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또 아이에게 목욕을 시켜주거나, 그죠? 아이의 머리를 따주거나, 네,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또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활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부모와 아이들은 거의 가까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의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 아이의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심장에서 나온 파동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아이가 빨리 진정이 된다는 거죠. 보시는 그림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은요, 연구에 의하면 반경 1.5m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대방의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과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 부모 반경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이 편안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뇌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큰 하나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두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뇌 발달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감정 발달의 영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 발달은 사실 인지 발달에 아주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두뇌의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두뇌 안에 감정이 뭔가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서 집중이 잘 될 때 어때요?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안다 하더라도 감정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끄집어낼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 발달이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뇌 발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상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일종의 조현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상회를 놓고 봤을 때 아래쪽은 감정의 뇌가 있고요. 위쪽에는 생각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진 감정을 생각과 잘 조율을 해서 이것이 누가 봐도 바람직하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은 이 조연 기능, 특히 대상회의의 기능이 잘 발달되어서 그 위에 있는 생각의 뇌와 교류를 잘 하면서 어떨까요? 네,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환경 속에서 잘 적응을 하고 유연성 있는 그런 이렇게 그 관계라든지 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나 또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원활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후성 유전자에 있어서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뇌가요 사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소성. 가소성은 뭐냐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감정 발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 코칭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하고 또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뇌와 신체 변화가 사실 가능하고요. 특히 이 감정 코칭은 미조신경 강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자, 미조신경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조신경이라고 한다면요. 뇌에 그 신경이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번째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관에서 그 척수를 통해서 이제 내려와서 몸의 여러 그 장기들과 연결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예, 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또 뭐 신장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영향이 일어나죠. 우리가 뇌에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떨까요? 예,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상적인 부모, 교사란 어떤 분을 말할까요? 감정 발달을 잘 도와주는 부모,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는 아이는 없죠. 그죠? 그러나 우는 아이는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운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울지 않으면 의사들은 또 의료진들은 아이를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아이를 울립니다. 그래서 이 울음이라는 것은 기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아이들은요, 그 발달의 욕구에 따라서 감정들이 또 잘 표현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또 그 감정을 보일 때 부모가 그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있을까요? 감정이라는 건 욕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욕구가 채워져야지 사실 감정이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발달을 잘 도와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감정 조절 능력을 잘 길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주로 감정적 경험은 언제 할까요?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할 때도 물론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부모와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감정적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뭐 슬픔이랄까, 그죠? 불안이랄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사실 이런 그 감정들의 어릴 때 이런 경험이 훗날에 어른이 됐을 때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은 주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사실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감정이 많아요. 생각은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감정이 불편하면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감정 코칭은 왜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신생아 때부터 발달을 하고요. 감정 발달이 두뇌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 발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두뇌 인지 발달, 그죠? 예. 근데 인지 발달보다 사실 감정 발달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발달은 생애 전반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예, 욕구에 따라서 이 감정을 통해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아이가 운다는 것은 뭐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잠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이렇게 속옷을 좀 갈아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아이는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죠. 감정은 이해받으면 사실 어떨까요? 예, 사라지죠, 그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실존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불안이라고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고 이제 불안감인데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실수할까봐 또 뭔가 이렇게 잘못할까봐, 그죠? 심지어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필요 없는 거라기보다도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인간에게는 필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나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사실 감정인데 감정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참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받아줬을 때 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방식은 사실 얼굴 표정이고 감정이고 또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도 좋고 또 문제 해결력도 좋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감정 이해와 감정 발달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봤을 때 어릴 때 영유아가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쭉 관찰을 했을 때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섭식장애 가 이제 걸린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거식증이라든지 아니면 폭식, 그죠? 예. 또 내면화 쪽으로 된다 그죠. 그 뭔가 우울해하고 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좀 무기력감 이게 좀 잘 빠지고요.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은 경우에는 외현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좀 충동성이 높고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좀 과잉 행동을 하고 약간 폭력적인 이런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이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이해받고 공감받으면 편안하고 안정이 돼요. 근데 감정을 무시당하고 감정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가 이제 언젠가는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이 부분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라든지 또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 지식을 더욱더 이렇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협력이 필요하죠. 그죠? 협력에 있어서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소통인데요. 소통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정서적인 교감이나 또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친구 관계나 뭐 특히 또래 관계 또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그것을 잘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을 단어를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이죠. 네. 그리고 문제 해결력. 네.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감정과 두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해 나가는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죠. 문제 해결력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자기 감정, 타인의 감정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래 관계가 좋죠, 그죠? 놀라운 건 뭐냐면 잘 아프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감정적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뭔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감정적인 수용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면역력을 저하시키고요. 그죠? 지속된 스트레스, 또 높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또 작은 감염성 질병에도 자주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과의 그 정서적인 안정감과 상호작용을 잘 받고 성장한 아이들은 질병 노출에 있어서도 빨리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더라. 자, 그래서 그 두뇌 발달의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그 감정 코칭은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열어주는 소통법이고요. 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한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관계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그런 관계적 경험은 또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직장에 나가서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중한 현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정 코칭은 감정 코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라이프 코칭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도하는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시하고 지적하고 설명하고 충고하고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 관계 기반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를 말씀을 드린다면 또 한 가지 뇌와 연결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할 때 기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버드대에 제롬 케이칸이라는 박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죠? 그 4개월 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5세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동일한 아이들을 어느 연령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걸 보는 거죠. 제롬 케이칸 박사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가 오감이 있지만 시각이 민감한 아이, 후각이 민감한 아이, 그리고 촉각이 민감한 아이.
그죠? 예,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들이 있을 때 그것은 성격이라기보다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고반응 아이들이 있죠. 이 고반응 아이들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아이가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막상 앞에 나가서 말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다 그러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고 또 섬세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은 어떨까요? 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부모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반응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새로운 환경에 접해도요, 그 환경이 주는 자극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람들과 잘 친해져요.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기질에 잘 맞는, 그죠? 잘 맞는 분야를 잘 찾아서 그 기질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고반응의 기질이라면 저반응의 아이의 기질의 자녀가 있을 때 아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네. 또 부모님이 고반응이실 때, 저반응이실 때 아이가 만약에 고반응이라면 아이가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잘 살려서 다른 말 바꿔 말하면 문이결이 있는 거죠. 그죠? 나무를 치면은 그 문이결을 잘 살려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요. 아이의 기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 자신의 기질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에 적합한 양육법이 있죠. 순한 아이가 있고 좀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좀 느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과 잘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관점이 있고 또 부모의 관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각자 자기의 관점이 있죠. 그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고 또 어떤 것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그 부분은 주관적인 각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점이 있고 또 아이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계는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한계라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명확한 한계는 바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되 그 한계 안에서는 자유롭게 서로 의사를 교환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유연성,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자, 가로의 축은요, 나이예요. 세로의 축은 두뇌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처럼 성장하는 아이를 원하겠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제 두뇌도 점점점 체계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이들마다 좀 두뇌 성장 속도를 볼 때 다르다는 거죠. A처럼 성장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영재라고 하나요?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좀 탁월한 그죠?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처럼 성장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약간 똑똑하고 비상한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D처럼 성장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뭔가 느리고 답답하고 세상에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차면요, 그래프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의 중간에 도표를 세로로 잘라서 비교를 하기보다는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을 좀 크게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생활 속에 자란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가요? 네, 바로 도로시 놀트라는 여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가정생활 교육의 컨설턴트면서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자, 도로시 놀트가 쓰는 이 책 제목을 보시면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언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자란다. 자, 생활 속에서 자란다고 했을 때 이 생활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단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관계 속에서 자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적 경험. 그죠? 또 이 생활이라는 거는 앞에서 모글리 현상처럼 태어나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받거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뇌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을 또 잘 먹이고 또 안전한 경험을 하고 또 따뜻한 경험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쭉 성장을 할 때 모든 관계의 첫 시작은 어딜까요? 네, 관계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경험.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상이 부모라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편안하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은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늘 함께 한 공간과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라고 했을 때요,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이 훗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그 경험을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느냐. 꾸지람에 있어서, 지지받음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안전기지가 되어질 때요, 우리가 이 안전기지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그죠? 고지를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중간에 쉼을 얻고 또 뭔가 새롭게 체크를 하고 충전을 받아서 또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정에서는 충전을 받는 안전기지. 근데 우리가요, 외부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가 바로 가정이고 아이들에게서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서는 안전과 그리고 정서적인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바로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집은 편안하고 집은 일단 안전한 곳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부모. 사실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각각의 그 고유성과 개별성, 굉장히 그 유니크한 그런 독특성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자원과 장점을 잘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발현되어지고 또 자기가 행복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홍익인간, 우리나라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